우리가 펑펑 써온 일회용품. 쓰레기가 되어 우리를 덮쳐온다. 마포 FM 특집 프로그램 쓰레기의 역습. 제2회 진행을 맡은 삐삐. 저는 지우입니다.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전 세계 쓰레기양. 그에 우리 지구도 위협받고 있죠. 그래서 좀처럼 가닥이 잡히지 않는 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쓰레기의 역습과 함께한다면 우리 모두 제로 웨이스트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우선 4회까지는요. 환경 관련 전문가님들과 함께 쓰레기 학교에서 쓰레기에 대해서 배워보게 되고요. 네, 이후에는 다양한 시민들과 만나 다양한 방식으로 쓰레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풀뿌리 제로 웨이스트 코너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강의를 듣기 전 캠페인송 한 번 더 듣고 몸풀기로 쓰레기 상식 하나 풀고 가보겠습니다.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난리에서 마구 쓴 일회용품, 쓰레기통 한가득 넘치는 쓰레기, 지구 안에 넘쳐요 일회용품. 한 번 쓰고 버리면 나는 점점 커지네. 한 번 쓰고 버리면 나는 힘이 세지네. 쓰고 픽 버리고, 쓰고 픽 버리고, 안돼 안돼 일회용품 안돼요. 쓰고 픽 버리고, 쓰고 픽 버리고, 아파 아파 지구가 아파해요. 네, 벌써 두 번째라고 노래가 저는 좀 익숙해지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쓰레기 상식 코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상식,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우선 지우씨는 네. 얼마나 알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쓰레기와 관련된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신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우씨, 혹시 친환경 플라스틱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거를 뭐 친환경 플라스틱이다라고 인식하고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서는 사용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혹시 그러면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는 들어보셨나요?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친환경 플라스틱은 바로 이 생분해 플라스틱을 말하는 건데요. 저는 편의점에서 이번에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편의점 말고 네. 근데 저는 비닐봉지를 잘 안 쓰는 편이라 그거는 바뀐 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고, 근데 저는 비건이라서 그런지 음식점에서 간혹 배달을 시켜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비닐봉지에 밑에 이렇게 저는 자연에서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로고 이렇게 이파리까지 함께 붙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 생분해 플라스틱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지우님은 혹시 어떻게 버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도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에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퀴즈가 이렇게 시납으로 나갔는데 생분해 플라스틱 어떻게 버리는지 바로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인정되는 조건을 알아야지 이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생분해성이라고 딱 들었을 때 들으면 뭔가 바다에 흘러가도 분해가 될 것 같고 매립지에 묻어도 이렇게 분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생분해 플라스틱 조건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58도 조건에서 6개월 동안 90% 이상 분해될 때 인증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이거는 지하 표층의 마그마 밑에 있는 데까지 들어가야 가능한 온도가 아닐까. 58도면 사실 햇빛으로 땅이 이 정도로 따뜻해지기는 어렵잖아요. 네. 겨울도 있을 것이고 또 매립지에서 계속 쌓이다 보면 햇빛의 온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 분해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열 에너지가 쓰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이 생분해 쓰레기를 모으고 버리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일 수도 있다는 말인 거죠. 네. 그리고 이게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생분해가 되려면은 다른 낙엽이나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들어가면 또 좋겠지만 58도 이상이라는 그 특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을 위해서 아직 별도로 퇴비 시설을 만들 정도로 나오지는 않고 그것을 처리할 시스템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아직 한국 내에는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전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설이 없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종량제 플라스틱? 네. 정답은 이제 드디어 말씀드립니다. 뭔가요? 종량제에다 버리셔야 합니다.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플라스틱으로 내놓으면 이게 다른 플라스틱과의 발열점이 달라서 다른 플라스틱의 재활용과 품질까지 저하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플라스틱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기술적 약점이 많은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생분해 플라스틱을 쓰면 우리가 좀 더 환경에 기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냥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고 오히려 재활용되기가 더 어려워서 일회용이라는 약점은 그대로 안고 있는 물질이 바로 생분해 플라스틱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플라스틱보다 더 재활용이 어려운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제품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더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작년 8월에는 원래 이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는 품목 플라스틱 안에 넣어놨었는데 작년에 12월에는 이 말을 한 번 더 바꿉니다. 이거는 합성수지이기 때문에 일회용품 규제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규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지금 일회용 비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일회용 생분해 플라스틱 비닐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민단체와 정부의 입장차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삐삐님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어떤 플라스틱이든지 환경을 위하는 길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친환경 일회용품을 쓰자 이것보다는 그냥 다회용품을 쓰는 것이 더 환경을 위한 일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버려지는 양도 제가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2018년 기준이긴 한데요. 네. 이 중에 반은 소각이 되고요. 반 이상이 소각되고요. 한 30%, 약 30%가 매립이 되고요. 재활용되는 수치는 18.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대부분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지기는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플라스틱 석유를 기반으로 한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오염 물질과 탄소를 배출하는데 생분해 플라스틱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도 그냥 무조건 다회용품을 쓰는 것이 더 옳은 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캠페인송 다시 한번 듣고 올게요. 재활용품은 재활용해요. 함부로 버리지
네, 저번 시간에는 쓰레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홍수열 소장님의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듣게 될까요, 삐삐님? 네, 오늘은 환경운동연합의 백나윤 활동가께서 국내외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폐기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구 수준도 올라갔고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됐고 인구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쨌든 경제도 활발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격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는데 총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플라스틱 폐기물은 발생량 대비 한 1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왜 2020년도에 2019년보다 10%나 증가했는지 아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원래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한 4% 정도?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20년도에는 무려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대면 소비가 유행함에 따라서 이런 택배, 비대면 서비스, 배달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많이 향유를 하니까 이 플라스틱 쓰레기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바로 플라스틱 폐기물이겠죠. 그래서 배출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재활용되는 양도 세계적으로는 9% 정도 재활용이 되긴 해요. 근데도 그것도 증가한 거라고는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쨌든 증가하는 폭을 보이고 근데 이제 10개 중에 하나만 재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 플라스틱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주요 의제로 다뤄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대로라면 2050년까지 약 120억 톤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될 거라고 보고 여기서 재활용이 안 되고 그대로 버려지는 폐기물은 거의 한 100억 넘는 거죠. 100억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땅에 묻히거나 소각되거나 자연환경에 그대로 버려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동물의 생태계, 환경오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1989년에 유엔 환경계획, 유넵에서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협약이에요. 선진국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많이 만들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하고 기술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계속해서 많이 배출하는데 이게 도저히 자국에서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처리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좀 궁핍한 나라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된 나라들한테 돈을 주고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내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케이 우리가 재활용하겠다라고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걸 다 수입을 하는 거죠. 근데 수입하는 건 나라지만 이거를 처리하는 건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들의 자연환경에 그대로 축적이 되게 되고 불법 폐기물 공장이라든지 불법 쓰레기산 강과 오염, 바다 이런 게 다 강, 바다 이런 것들이 다 오염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나중에 되면 지구가 너무 많이 오염이 될 거다. 빈곤한 지역에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가는 걸 막자라는 이유 하에 이런 바젤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이에요. 이 협약이 제정이 됐고 이제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하는 걸 금지를 하자. 정말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아니면 우리 수출입하지 말자라고 해서 바젤 협약을 2019년에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조금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계속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큐멘터리에서도 빈곤한 지역의 아이들이 쓰레기산 등반해서 거기서 전자폐기물 찾아서 그거 다시 파는 그런 장면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근데 이것들도 그냥 다 그냥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다 라고 해버리면 사실상 막을 수도 없고 다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제일 많이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협약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폐기물을 국가 간 이동을 금지를 하면서 조금 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에 뛰어들게 됐고요.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인데 이게 풀네임이 맞아요. 케냐 나이로비에서 2022년에 유엔 환경총회가 개최가 됐는데 거기 모인 175개 회원국들이 우리 이대로면 해양 환경을 비롯해서 모든 전지구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이 너무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걸로
한번 마련을 해보자라고 해서 2024년에 이 협약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전주기, 그러니까 생산, 소비, 폐기 이런 모든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과 국가별로 뭐 한번 다 살펴보고, 그리고 다자기금을 포함해서 뭐 재원 어떻게 할 건지, 뭐 돈 같은 거 어떻게 조달할 건지, 좀 열악한 곳에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개발도상국 어떻게 기술, 뭐 재정 이런 거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게 총 5차 회의를 통해서 발의가 되거든요. 근데 1, 2, 3차는 이미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조금 나왔는데 4, 5차 회의가 남았는데 이게 캐나다와 한국에서 진행이 돼요. 내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회의를 진행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 이렇게 협약을 합시다라고 해서 땅땅 이렇게 발의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의견을 내요. 이 협약에 어떻게 할 건지, 우리나라는 뭐 생산 단계에서 어떻게 할 거고 소비 단계에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의견을 내는데, 사실 지금 정부가 이 의견을 내는 거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아요. 저희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아서 국가는 뭐 생산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열분해라든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확대하겠다가 주 내용이고, 정말 어떻게 감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외교부와 환경부에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를 거치면은 최종적으로 이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이 협약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유엔 환경총회는 이 협약을 통해서 정말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고, 이게 지금 있는 플라스틱 글로벌 이슈 중에 조금 떠오르는 이슈고 가장 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 논의 같은 경우는 해양이 조금 더 집중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해양 오염이 워낙 심각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국경 없이 돌아다녀요. 정말 그 오염 범위가 정말 방대하고, 뭐 인류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동물들, 해양 이런 거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위험이 되기 때문에 국경 없이 막 돌아다니고, 오염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서 해양에서 되게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 해양 이런 해양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도 뭐 오염을 예방 저감하겠다,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양 폐기물, 그러니까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직접 투기 금지된 게 런던 협약이에요. 런던 협약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환경 관련 협약이고, 그리고 이런 해양 오염 방지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요즘에 많이 떠오르는 이슈들이야.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도 플라스틱 오염 막겠다.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 초안에 플라스틱 폐기물 제거를 포함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유엔 스톡홀름 협약, 바젤 협약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을 통해서 플라스틱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WTO도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에 대한 논의 진행 중이고, 뭐 IDP, 그러니까 플라스틱 오염 방지 비공식 대화도 출범을 했고, 이 참가한 67개국이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교역과 국제 협력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G7과 G20도 자원 효율성 연대를 통해서 자원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와 3R 아시죠? 리듀스, 아마 홍세 소장님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촉진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고 하고, 3R을 모색을 하겠다고 하고, 2018년, 2021년 여러 해양 플라스틱 헌장, 자연협정 채택을 통해서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도 국가별 제도나 뭐 우수 사례를 공유를 통해서 데이터도 많이 수집을 하고, 모니터링이나 뭐 이런 해양 폐기물 모니터링 방안 같은 것도 많이 모색을 하면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추가 발생을 하는 것을 금지를 하겠다라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듣고 왔습니다. 네, 바다고 땅이고 이렇게 국경 없이 돌아다니는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협약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1989년에 체결된 협약이죠. 국가 간의 유해 폐기물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이 있고요. 또 해양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는 런던 협약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방안을 모색 중이긴 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개인이 플라스틱 사용의 심각성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삐삐님. 네. 삐삐님께서도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삐삐님 개인적으로 노력하시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안 그래도 방금 전에 나윤 활동가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해양 생태계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그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어구 쓰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부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부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면서 파도에 부식되고 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많이 바뀌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 해양 쓰레기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우리의 압도적인 실천력은 바다 해양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바다 생명체도 먹지 않는 채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염수 방류 때문에 다들 거부감이 또 심해지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녹아들어 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먹고 있는 큰 동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참치라든지 고등어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플라스틱을 먹고 막 혼동하는 되게 작은 막 멸치 같은 이런 작은 어류들을 서로 먹어가면서 크기 때문에 점점 더 그 미세 플라스틱의 농축 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런 바다 생명체들을 먹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 바다 생명체들이 우리 전 자연의 가장 기틀이 되는 생명체들이거든요. 그들이 있어야 바다새들이 먹이 활동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먹는 종들이 별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꼽아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이 멸치, 고등어, 돔, 갈치 이렇게 했을 때 빠르게 나오는 종들이 10종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바닷속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우리가 이름도 붙이지 못한 더 많은 물살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되게 촘촘한 그물망으로 그들을 포획했을 때 우리가 먹지 않는 이름 붙여지지 않은 물살이들은 대부분 다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1kg 정도 잡는다고 했을 때 그것보다 버려지는 양이 5배에서 10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동물권 단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수치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하지만 상상은 쉽게 할 수 있죠. 바다 생명체들이 떼를 지어서 다닐 때 그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 길목에서 우리가 먹지 않는 종들을 우리가 먹는 소수의 종들 때문에 이렇게 먹게 잡는다고 했을 때 그런 비윤리적인 과정들도 생각해 보게 되면서 플라스틱 과정과 함께 동물뿐만 아니라 이제 물살이들을 먹지 않는 것까지 저의 실천 영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훈님은 어떤 실천들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저는 이게 좀 일상생활에서 그런 실천들을 녹여내려고 하는데요. 그냥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한다면 좀 단순하게 텀블러를 늘 소지하고 다니기, 그리고 제가 자취를 하니까 제가 장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장을 보러 갈 때도 부직포 쇼핑백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일회용품을 줄이거나 이렇게 환경에 앞장서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쇼핑 매대에서 쇼핑 박스를 노끈이랑 원래 박스 테이프로 묶었던 과거가 있는데 그게 금지가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매년 이제 큰 쇼핑센터에서 사용되는 양이 약 700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을 생각했을 때 그게 매대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그냥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 것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 것이
언제나 이렇게 환경을 위한 일인 것 같으니 이렇게 모두가 이런 것들을 실천을 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다만 에코백도 네. 사용 횟수가 약 30회 이상이 됐을 때 그게 30회였는지 300회였는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횟수를 써야지 일회용 비닐을 쓰는 것보다도 더 환경에 이로운 결과를 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예쁜 에코백들 사 모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하나를 가지고 오래 쓰는 것, 소비를 적게 하는 것이 또 환경을 위한 길이다라는 걸 또 짚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텀블러도 다 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의 가방들이 대부분 요즘 너무 작게 나오는 네. 게 유행이라 맞아요. 텀블러 하나가 참 넣는 게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에코백을 무진장 예쁘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를 오래 사용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음 강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강의는 쓰레기 학교 강의에서 해외 플라스틱 규제와 플라스틱이 기후위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계속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많이 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못 쓰는 거, 세종이랑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그것도 플라스틱 규제고, 여러 가지 플라스틱 규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EU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어요. 특히 EU 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다 다르지만, 정말 모든 주에서 비닐봉투, 일회용품 다 거의 금지예요. 그리고 생산자 책임 프로그램 관리조직에 등록해서 생산자들이 너네들이 재활용해라 라고 하는 책임을 많이 부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플라스틱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참고할 만한 제도들도 굉장히 많고 직관적인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플라스틱 비닐봉투도 연간 소비량 데이터 보고하면서 플라스틱 비닐봉투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일회용 플라스틱도 10개 품목 판매가 금지가 됐어요. 빨대, 젖는 막대, 일회용 컵, 수저, 용기 이런 것들이 거의 금지가 됐고 재활용률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플라스틱 세를 통해서 재활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용기가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싶으면은 10% 정도 0.6유로네요. 0.8유로 정도 플라스틱 세를 때려버려요. 근데 이게 얘네들의 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이 돼서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에 수출을 하려면 우리나라도 이 재활용 플라스틱의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 기업도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무역 시장에서 계속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재생원료 이런 얘기가 하는 이유가 이렇게 EU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때려버리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용기에 재생원료를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포장재를 바꿔야 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국도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쓰게 해요. 용기 같은 것도 일회용 플라스틱 못 쓰게 하고 그냥 제한하고 규제하고 다 완전 세게 때려버려요. 과태료 엄청 많이 내고 그래서 플라스틱 대체품, 대나무, 목재, 분해성 플라스틱 이런 대체품을 확대를 하겠다. 이거에 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관련 기술 개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농촌 지역에서는 의외로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어촌은 어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플라스틱이고요. 그리고 농촌에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이것도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예요. 그런 것들 거의 폐기물 분리수거 운반 처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최신화, 시스템 구축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재활용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정화, 불법 배출이나 수거시설 확대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팔 같은 국가도 아예 그냥 못 쓰게 생산조차 못하게 해버려가지고 일회용 비닐봉투는 아예 생산 못하고요. 일회용 비닐봉투 쓰면은 바로 벌금 때려버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페루였나요? 네팔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왜 강력하게 비닐봉투 같은 걸 규제를 했냐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번 네팔에서 크게 홍수가 난 적이 있다고 해요. 홍수가 너무 크게 나서 원인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하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빗물바지를
일회용 비닐봉투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못 나가니까 홍수가 너무 크게 나버려서 아예 그냥 쓰지 말게 하자. 아예 못 쓰게 하자라고 해서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특이한 게 마트에 가시면 그 과일, 채소 판매하는 곳에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30종류 이상의 과일이나 채소에는 아예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비닐 포장이라든지 뭐 플라스틱 포장을 아예 못하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가시면은 플라스틱 포장에 쌓여있는 과일을 전혀 보실 수 없고, 식당 안에 일회용 빨대, 컵, 꼬치, 식기 뭐 이런 것들은 다 금지가 됐고, 특히 페트병 무상 제공하는 것도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염자 부담원칙이라고 뭐 말 그대로예요. 쓰레기 만드는, 그러니까 자원으로 뭐 제품을 만든 오염자들한테 세금이나 뭐 돈 이런 거를 더 강화를 해서 너네들이 폐기 단계까지 너네들이 부담해라라는 건데, 이 적용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으로 생산한 음식 포장 용기, 뭐 식기류, 빨대, 막대 이런 것들이 캐나다 안에서 제조와 수입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페트병이 90% 이상을 재활용할 거고, 용기 안에 재생원료 사용 비중도 많이 높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지 우리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큰 의제는 기후위기죠. 체감이 제일 많이 되는 걸 거예요. 이 무더위나 태풍이 많이 오고 비도 많이 내리고 물난리도 많이 나는 게 다 기후위기로 비롯되고 있는 거예요. 산불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고 홍수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적인 이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대로라면 2050년까지 플라스틱으로 525억 톤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배출이 될 거고, 플라스틱 폐기물 소각할 때까지 이 배출량까지 합산할 경우에는 560억 톤 이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전 국가적으로 이만큼만 배출하자라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 이만큼만 배출하자라는 양에서 플라스틱 문제만으로 10%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플라스틱만으로 10%를 사용해야 되는 거는 엄청 큰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거고, 전체 온실가스를 봤을 때 폐기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한 3% 정도? 2%에서 3% 정도인데, 근데 왜 플라스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비, 운송, 폐기, 재활용 전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감을 할 경우에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군입니다. 생산하는 경우에는 거의 한 60% 정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소각 같은 경우도 10% 정도, 10%였나요? 되게 많이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화학 업체에서 플라스틱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최대 11800만 톤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해, 한국자동차 1억대 연간 평균 배출량과 맞먹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물질을 만들려면 이거를 이제 분리를 막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럴 때 이제 184만 톤에서 213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소각하는 경우에도 4명 가정, 4인 가정에 27만 가정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고 있고, 플라스틱 포장재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600만 톤 정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유럽에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지금은 한국에 많지만 그때만 해도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는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되게 작은 도시 정중앙 시내에 그 파스타 면이라든지 과자, 그 다음에 뭐 현미, 쌀 이런 되게 작은 것들, 과자들까지 포장 없이 내가 들고 온 용기를 사용해서 물건을 사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는 마포구에서도 되게 근처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곳이 되게 많은 파급력을 끼쳐서인지 되게 손쉽게 집 주변에도 그런 제로 웨이스트 샵을 갈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저는 또 안타까운 것이 유럽이랑 프랑스, 캐나다 이런 곳들은 이미 규제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규제를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 기간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올해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컵 보증금제가 6개월 이제 제도 기간이 또 유예되기도 했고 그 일회용품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제주, 세종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중한 제주도 이렇게 지키자 정도의 수준에서만 지키고 있는 게 사실 저는 2023년이면 너무 미래년도라고 느껴지거든요. 전 아직도 2023년인 게 믿기지 않는데 이미 충분히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 유예를 미루는 것이 전 좀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기후위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에 우리의 삶에 뭔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안일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은 문제잖아요. 특히나 이게 네팔의 홍수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팔의 홍수만 봐도 그 비닐봉지가 정말 그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인간의 목숨에 치명적이었다. 이것만 들어봐도 이 플라스틱 사용, 이 비닐봉지의 사용이 이미 우리와는 먼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5년부터는 한강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용기가 제한되는 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압도적인 양을 봤을 때 막 누들섬에서 파티하고 막 푸드트럭하고 하면 한 번 끝나면은 엄청 페스티벌 이후에 많은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시라도 좀 빨리 앞당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전 세계에서 자원을 제일 많이 쓰는 10위의 국가의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 네, 맞습니다. 나의 책임은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잘 보이는 정책 속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후위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생긴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면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기에 비례해서 계속 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건데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소비나 운송이나 이 폐기 이렇게 전 과정에서 이 온실가스를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누적이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또 다른 플라스틱의 문제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경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염 범위의 경계가 없고 또 썩지도 않아서 한번 이렇게 오염되면 정말 환경에 계속 남기 때문에 바다 해류를 따라서 영유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동물들 위협하기도 하고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바다에 축적된 플라스틱 총량이 8,600만 톤에 해당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바다 표면에 떠있는 플라스틱은 44만 9천 톤에 최대 44만 9천 톤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해변과 해저에도 2,9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연구한 것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섬, 태평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커지고 있고요. 언제 우리 몸에 올지 모릅니다. 계속 이 플라스틱이 위험한 게 그냥 바다에 떠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했다시피 화학물질도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도 나오고 이게 계속해서 잘게 분해가 되면 결국에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밖에 올 수 없는데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체내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국경 없는 오염범위라는 게 이렇게 해류를 따라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선진국들이 후진국한테 보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국들이 보낸 폐기물로 인도가 이렇게 강 상류에 이렇게 폐기물들이 계속 쌓여 있고 이게 처리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되지도 않아서 여기 인근 주민들은 악취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환경문화보존협회에서 전 세계 해양에 떠있는 쓰레기 섬이 5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북태평양에서 160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쓰레기 섬이 있고 해류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축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플라스틱은 쌓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외국 사람은 여권을 발행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이 섬 주민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거죠. 나라로 삼을 만큼 이게 너무 커졌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상대적으로 낙후한 국가로 이 폐기물들이 계속 향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그 강에 계속 이렇게 플라스틱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 국가로 보내버리면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강을 따라서 바다로 다시 가고 이 바다를 따라서 또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낙후한 국가로 폐기물들이 향하게 되면 그 지역 문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선진국들에도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또 뭐 쓰레기 문제뿐이겠어요. 그 지역의 인근 사람들도 다 환경, 생물, 다 땅, 토양 다 오염되고 다 죽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선진국들은 폐기물을 보내게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걸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도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하루에 매립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폐기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 한번 비닐대란도 터졌었고 이번에 위성 쓰레기산 문제라든지 이런 불법 폐기물 투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어디였죠? 말레이시아였나요? 태국이었나요? 거기에 불법 폐기물을 수출하다 걸려서 엄청 글로벌적으로 되게 이슈가 됐고 정말 많이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경제적 풍요와 쓰레기 연관성인데 이 경제적 보시면은 쓰레기 많이 쓰는 보라색이 진한 곳이 많이 생산하는 곳인데 어디가 좀 진할까요? 개발도상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큰 나라가 엄청 진하죠. 보시면은 네, 돈 많이 벌고 국가에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젤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진국들은 계속해서 개발도상국과 조금 더 낙후한 국가들로 계속 쓰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어렵죠. 이걸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할 수도 없고 얘네들이 이거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에요 해버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수출하는 걸 그냥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보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캐나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건데 중국이 엄청 적죠. 원래 2018년 이전에는 이 중국이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전 세계 쓰레기의 거의 80%가 중국으로 갔었는데 거의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중국은 세계 쓰레기장이다 라는 말도 있었는데 중국이 너무 이게 쓰레기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자국의 오염이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자국민도 너무 고통을 받아서 중국이 아니 우리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 쓰레기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2018년에 선언을 해버려서 아마 2018년에 서울의 아파트에 살고 계셨으면 아파트에서 비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던 사태가 발생을 했었을 거예요. 그게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들이 쓰레기를 갖고 있다가 중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갖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쓰레기를 더 이상 못 받으니까 서울에서 오는 쓰레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비닐 쓰레기 우리가 수거 못해요 라고 해서 엄청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못하겠다 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난리가 나서 계속 이제 불법으로 방법을 찾다가 말레이시아, 뭐 태국 이런 곳으로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태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배 정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이 늘었고 말레이시아가 60%였나요? 60배였나요? 엄청 많이 늘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됐었고 근데 사실 막을 수는 없으니 이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몰래 보내오고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폐기물들이 계속해서 불법으로 수출이 돼서 그 나라가 계속 많이 받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불법으로 재활용해버리는 업체가 엄청 많이 늘어요. 그럼 이 불법으로 건설된 이 폐기물 공장들이 처리해서 나오는 오염수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걸 또 어떻게 정확하게 제대로 처리를 하겠어요? 아니죠. 바로 그냥 버려버리고 뭐 연료 소각해서 연기 나오는 것도 전혀 정제되지 않은 그냥 생 오염
공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결국 우리 기후위기라든지 우리가 다 마시는 그 공기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되는 거고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도 이로 인해서 해양 쓰레기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5년에서 2020년 데이터인데 2배 가까이 증가했죠. 2015년에 비해서 5년 동안 해양 쓰레기가 거의 2배 증가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해양 생물, 우리가 먹는 굴, 바지락, 어류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률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서 그냥 딱 주운 조개 보시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데요. 새에서도 많이 나오고 바다거북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다거북 배 가르면 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다 하는데 정말 실제로 연구소에서 바다거북 시체를 배로 갈라봤는데 이런 그물, 끈, 비닐봉투, 포장재 이런 플라스틱이 거북이 뱃속에서 나왔대요. 이거를 그냥 왜 먹는지 궁금하실 텐데 거북이는 해파리를 주로 먹는데 비닐봉투가 이렇게 바닷속에 떠다니면 해파리로 보인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아서 비닐봉투가 20%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미세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좀 잘게 마모된 플라스틱들이 거북이 뭐 호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매년 5,000마리 정도의 바다새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로 죽고 있고요. 포유류 같은 경우는 500마리 정도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뭐 플라스틱 이 개체당 몇 개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이 검출됐는지 한번 살펴본 건데 알바트로스에서 4.8개, 갈매기에 26.5, 거북이도 되게 많죠. 48개, 41개 많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강의 듣고 왔습니다. 네, 플라스틱 폐기로 인해서 요새는 해양 오염도 심해지고 있죠. 이 해양 오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인데요. 매년 5,000마리 정도의 바다 생물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심지어 해파리를 먹는 바다거북, 이 바다거북도 비닐용품을 그 해파리, 그러니까 본인의 먹잇감으로 착각을 하고 먹는 일도 엄청 많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구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너무 인간이 이 플라스틱 사용이나 쓰레기 배출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거는 정말 반성해야 되고 또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삐삐님은 오늘 강의 듣고 어떤 생각하신 거 있으실까요? 들으면서 딱 떠올랐던 게 이게 플라스틱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들이나 바다 생명체들, 알바트로스 같은 새들이 먹고 배가 부르니까 더 먹질 않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먹고. 그래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래들 배를 까도 이제 몇 톤씩 이렇게 쓰레기가 나온다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고 알바트로스가 자기 새끼에게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자기 속에서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그게 되게 형형색 색깔의 물건들인 거예요. 되게 먹이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었었는데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자신의 새끼들한테 주고 싶으니까 저런 것들을 먹었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저는 항상 큰 마트 같은데 에스컬레이터를 쭉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배치된 모든 물건들이 쓰레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 모든 게 결국에는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매립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연결 지점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 마트에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도 그런 소비 습관을 조금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가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한국에서 이런 플라스틱과 관련한 규제 이런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삐삐님께서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런 플라스틱이나 쓰레기 관련한 규제들 어떤 거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당장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 쇼핑몰에 있는 일회용품들
박스 테이프들 노끈을 배치하지 않는 것. 노끈도 사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거든요. 네. 그러면 다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와 제주시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사실 서울과 경기도의 전 국민의 몇 명이 살죠? 한 5분의 2가 살고 있나요? 2,000명 정도 살고 있는 걸로 2천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네네. 사실 이제 국민의 5분의 2 정도는 체감을 못하는 곳에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세종시나 제주시도 인구를 생각하면 5분의 1은 넘겠네요. 되게 소수의 인구들만 이제 이런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느끼고 있는데 아마 2025년이면 좀 느낄 수 있을 거고 노들섬에서는 이미 일회용 컵에 대한 규제가 시작돼서 거기에 있는 카페들이나 뭐 배달 음식 같은 것들도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런 정도의 지역적인 규제 같은 것들은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시행하는 것도 효과는 안 하는 것보단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대대적인 그런 규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맞아요. 정부에서는 계속 이 규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맞아요.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되게 해외에서는 많이 그런 규제와 관련한 조항들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한국만 조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감수성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코로나 때 너무 화가 났던 게, 네.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니까 모두 비닐 장갑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뉴스를 보고 화가 난 거예요. 네. 이게 코로나와 기후위기가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손쉽게 일회용을 택해버린 거죠. 손소독제만을 사용했을 때도 사실 손소독제 통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될 텐데 네. 손소독제 선택지 더하기 일회용품 더하기 그다음에 다 일회용 마스크가 안전하다 KF94 이런 식으로 인증 마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모두들 다 줄 서고 대란이 생겨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불편했던 게 이게 그 자가검사 키트도 너무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피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도 없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감수성을 가졌더라면 이 정도로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많은 플라스틱을 썼을까? 저는 그 선거 때 플라스틱 장갑을 쓴다는 걸 듣고 나서 바로 계산을 해봤어요. 이것을 전 국민의 유권자들이 쓰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나.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네, 63빌딩 7채의 높이가 나왔고요. 제가 네. 계산을 한 것을 그거를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각종 이제 뭐 정의당이나 다른 단체들에서 많이 이용을 해서 배포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저 같은 시민의 상태였을 때 그런 보도자료 같은 것들 배포한 것들은 시민의 감수성이기도 하잖아요. 시민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아예 도입하기 전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뭔가 이게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생각. 팬데믹과 기후위기가 공존할 수 없다는 생각. 그 다음에 성장과 기후위기가 같이 갈 수 없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마 그 선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비닐 장갑을 사용하는 게 어찌 보면 누군가에겐 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플라스틱을 사용을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가게나 그런 곳에서는 이제 포장 용기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하게 되겠죠. 그런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느려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게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조금 느리게 살더라도 저희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너무 공감하고 우리가 너무 빨리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손수건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생리컵과 면생리대를 쓰는 걸 선호하거든요. 네. 이제는 다회용 생리대가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를 쓰게 되면 이게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더 이상 좋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부터는 진짜 다회용으로 쓰게 되고, 이제 저는 비염이 되게 심한데 코를 풀게 되면, 손수건을 풀게 되면 코가 훨씬 덜 헐어요. 네. 근데 일회용 티슈 이런 것들로 코를 풀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겨울이 되면.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저는 물티슈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물티슈도 결국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그 맞습니다. 물티슈로 손을 닦으면 조금 붉게 일어난다거나 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식당을 가도 그냥 거품으로 손을 씻지, 뭐 거품도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물티슈로 닦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또 시민분들께서 물티슈가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을 또 모르셨을 텐데 역시 지훈님, 네. 쓰레기 역습의 강의자이십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러니까요. 저번에 제 룸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200매씩 막 20개씩 들어가 있는 박스채 물티슈를 사서 매일 쓰더라고요. 저는 그게 언제부터 생필품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당장에 저희가 매일 쓰고 있는 물티슈만 거절하고 잘 구매하지 않는다면 더 빠르게 우리가 제로웨이스트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제2회 쓰레기의 역습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쓰레기 학교 강의를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마포 FM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3회 쓰레기 학교는 쓰레기 학교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저희 모시기 힘들었는데요.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홍수열 소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유토피아를 이루는 그날까지 쓰레기의 역습, 저는 지우, 삐삐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